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있는 남호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과 수학? 수학이라면 좀 여러분들한테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인공지능과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면 당연히 수학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요. 오늘 수학으로 가득 찬 이야기 할 텐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수학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끝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팀 먼저 소개 드릴게요. 저희 팀에 관한 영상인데요. 이거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남즈는 첨단 기술 기반의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최첨단 인공지능 연구소입니다. 남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 음성합성, 대화 시스템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즈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성과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GPU 기반의 서버 시스템으로 대규모 연산 처리도 쉽게 가능합니다. 아울러 배움의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즈가 보유한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음성 인식이란 말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술입니다. 남즈는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음성 인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휴게소까지 얼마나 남았어? 기획재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음성 합성은 텍스트를 목소리로 변환해주는 기술입니다. 남즈는 기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제공합니다. 지난달 미디어제닉 코스닥 시장 상장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익숙한 목소리인가요? 웨이크 어워드는 인공지능을 깨우는 단어를 말하며 사물인터넷 분야 등에서 높은 활용 가능성을 갖습니다. 시리아, 알렉사, 하이 남즈. 남즈의 발음평가 시스템은 타사의 시스템과 달리 음소 단위의 구체적 점수를 제시합니다. 퍼스트, first, 남즈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성 변환, 화자 인식, 텍스트 분석, 챗봇 등 언어 기반 확장 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4명의 목소리는 남즈의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합성됐습니다. 네, 잘 보셨죠? 어, 사실 저는 고대 영문학과에 있고 원래도 학부 때 고대 영문과를 다녔습니다. 저희 팀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영문과 학생들이고 지금 이제 학생 수준을 넘어서서 연구원으로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다 공대 학생들이 그리고 공대 팀들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 속에 여러 가지 우리 학문에 대한 그리고 AI에 대한 그리고 수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떻게 영문과에 들어왔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가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대 영문과에 어, 한참 됐죠. 한 30년 전에 고대 영문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학도 좀 좋아하고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옛날에는 지금도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지만 인문계, 자연계를 구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문계, 자연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수학도 좀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지만 좀 쉬운 길을 가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많은 학생들은 그냥 나는 수학이 뭐 괜찮아. 많은 학생들은 나는 수학이 적성이 안 맞아. 이렇게 해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지금도 대학은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데 저는 좀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수학하는 게 싫어서 인문계로 왔습니다. 이상하죠. 수학하는 게 수학적인 생각은 있었는데 수학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영문과를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왔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가진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학과 생활에 적응하면서 잘 지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학적인 소질도 없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영문과, 국문과 이런 어문 계열 학과들 있죠. 이 학과들은 보통은 이제 외부적으로 문학과 이렇게 문학이 그 중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문학, 하나는 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언어를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언어 배우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언어 과학이라는 거를 또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언어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어학, 영어로는 linguistics죠. 그 언어학 중에서는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하는지 그런 문장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 의미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런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저는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문과 들어가서 그렇게 적응을 잘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소리와 관련되는 그런 분야가 저한테 좀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음성학이라는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까지 가게 됐어요. 대학원을 갔는데 그 당시 지금은 KT라는 회사가 있죠. 그 당시 한국통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음성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주식 같은 거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 전화로 삼성전자 주식을 말해줍니다. 이런 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죠. 음성인식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 25년 전 그때 그런 시스템을 막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나게 저희 지도 교수님과 같이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약간 소위 요즘 말하는 현타가 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막 시스템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음성 인식을 만드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까만 그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타이핑을 하면서 그 사실은 알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을 해서 막 이렇게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인문계열이죠. 어문계열 쪽에 있는 사람이 음성인식이니까 음성학을 나는 전공했어 하면서 제가 아는 지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재밌게 듣질 않았어요. 그냥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게 이게 어디다 쓸모가 있을까 제가 재미있게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쓸모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정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 사람들이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흥미를 갖게 되고 조금 부러워지기 시작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딩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면 참 좋겠다. 제가 코딩도 잘하면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대학원을 그만두고 코딩 학원을 다녔습니다. 코딩 학원을 한 1년 동안 다니고 뭐 더 따로 이제 과목이 배울 거 없어서 그만두고 나서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취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SDS라는 그런 IT 회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프로그래머로 한 2년 정도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다시 옛날에 제가 하던 그 음성학이라는 것에 다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유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운 좋게 예일 대학으로 제가 합격을 했는데요. 그 예일 대학에서 언어학과
Linguistics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음성학을 전공하게 됐는데요. 예일 대학도 좋지만 저에게는 해스킨스 옆에 보이시죠? 여기 해스킨스 연구소라는 곳이 있죠. 여기가 소리 그리고 언어 관련되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다는 그런 연구소였습니다. 그전엔 잘 몰랐지만 그래서 거기에 가자마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35년부터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100년이 되겠죠. 그 정도로 음성학 그리고 음성 언어 그리고 언어공학, 언어과학 전반에 대해서 이 연구소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연구소였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융합으로 정말 유명한 연구소가 되었습니다. 연구소가 언어 관련 연구소였지만 보통 언어 쪽이란 것이 보통 이제 인문계열 이렇게 속해 있지만 공학도 하고 그 다음에 물리학, 그 다음에 수학 이런 것도 잘해야 되는 컴퓨터 과학 이런 것도 잘해야 되는 그런 융합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하는 그런 일당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이 그 해스킨스 연구소의 수장인 필 루빈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런 융합적인 것을 높게 평가를 받아서 오바마 정부 때 과학 관련 수석 비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한참 15년 가까이 있다가 다시 고려대학교 영문과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 영문과에 돌아와서 이제 제가 열심히 배웠던 이런 음성학을 이제 가르치려고 융합적으로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돌아왔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더 상황이 안 좋았지만 2014년도 돌아왔을 때 보통은 취업 같은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되었는데 그 당시에 취업이 너무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취업에 몰두해서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어떻게 여기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미래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 나오는 사진이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런 친구들인데요. 이 학생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 학생들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지금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할까 이렇게도 하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다 망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는 색깔을 다 바꿔야 되겠다. 지금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색깔을 다 바꾸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하다가 공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제가 공학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은 완전 인문계열의 때를 벗고 공대생이 되자 그렇게 학생들과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게 고대에 있는 그 지하 도서관입니다. 지하 도서관이 그렇게 썩 막 좋지는 않습니다. 쾌쾌하고 이렇게 빛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저희는 공부를 했냐면 왜냐하면 공학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 수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대 와서 그런 4년 동안 또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가고 해야 되는 그런 공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름 저희는 백지상대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던 차에 지금 보이시는 이분이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나 옆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라야만이 그걸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제일 위에 누가 있다면 제가 만약 이제 빨간색이라면 또 그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 또 그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또 그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 약간 다단계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그리고 개념들을 배운 게 있으면 막 설명을 함으로써 자기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 개념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약간 이타적인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더 깊어지는 이기적인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훨씬 더
빨리빨리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한 3년 전 사진인데요. 지금은 훨씬 더 커져서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뭐 한다고 치더라도 가장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수학입니다. 어떻게 수학을 했을까? 수학이라는 게 이게 보통 뭐 중고등학교에 수학만 하더라도 보통이 아닌데 수학을 다시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 수학을 이전에도 잘 한 적도 없고 거의 수포자나 저를 포함해서 그런 수포자들이 어떻게 그 인공지능과 관련되는, 저희가 인공지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깊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그 수학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는 이런 수학을 한 게 아닙니다. 자, 세 가지. 보이는 수학, 이야기하는 수학, 그리고 필요한 수학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제가 오늘 AI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AI는 뭐 이런 게 신기한 거다, 요새 이런 재밌는 게 나왔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이야 신기하다 뭐 이런 거 저 이야기하려고 제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런 거 보시려면 유튜브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들이. 그럼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지금 AI 시대에 윤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취업 자리가 모자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야기, AI와 관련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AI의 한가운데 들어있는 그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리차드 파인만이 돼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꼭 필요한 건지 그 수학을 이야기하러 여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에이 수학을 뭐 한 개 또 이야기 안 했네 이렇게 보이시겠지만은 저는 아주 깊은, 아주 복잡한 그런 공식들은 다 빼고 그것들에 담긴 내용들을 설명한 거니까 오늘 이런 것들이 수학이구나, 수학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죠. 자, 융합의 시대고, 융합이란 것은 여러 가지의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융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AI라고 하면 AI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수학도 있고 공학도 있고 컴퓨터학도 있고 뭐 언어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다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I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약간 융합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도 있습니다. 자,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정약용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자,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할 텐데요. 인공지능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 왼쪽에 있는 게 입력이고 중간에 있는 게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출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이야기해서 컴퓨터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I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휴대폰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게 글자로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글자로 안녕하세요 텍스트가 트트트트트트 나온다면 이건 뭐라고 할까요? 네,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음성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음성인식 아까 했죠? 아까 저희 소개 영상 보시면 음성인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음성인식은 뭐 Siri나 아니면 여러분들 AI 스피커 이런 데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음성인식의 입력, 왼쪽에 있는 게 입력이라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출력. 이 출력은 뭔지 아시죠? 들어가고 나오는 거. 자,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만약 쓰는 거예요. AI에다가. 그랬더니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목소리가 뭐 어떤 성우의 목소리도 될 수 있고 대통령의 목소리도 될 수 있고 BTS의 목소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온 걸 뭐라고 그러죠? 네, 음성 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hello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갔을 때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가 나온다.
그러면 네, 자동 번역이죠. 번역. 자동으로 번역해 준 거. 이것도 AI가 요즘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팝하고 네이버 팝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다음에 강아지 그림을 넣든지 사진을 우리가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강아지 많습니다.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으면 강아지 이렇게 우리 텍스트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더 자세히 뭐 포메라니안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뭐죠 이거? 네, 이미지 인식, 뭐 사물 인식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또 입출력을 또 거꾸로 해봅시다. 강아지라는 텍스트를 넣어서 강아지 사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다든지 이러면 네, AI화가 AI 사진사 뭐 이렇게 뭐 붙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입력에 썼던 것들, 출력에 썼던 것들 다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입력에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 자, 여기 입력에 들어갔던 것들 그리고 출력에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있죠. 자, 입력에 들어갔던 것들이랑 출력에 들어가는 것들이 얼추 비슷하죠. 자,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모아보겠습니다. 모아봤더니 뭐 몇 개 안 되죠, 사실은. 자, 왼쪽에 있는 거를 영상, 이미지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소리,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자,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이야기했을 때. 자, 네.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늘 요즘 데이터 시대, 빅데이터 시대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자,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수없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 세 가지가 뭐 숫자 데이터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뭐 환율 데이터, 온도 데이터, 키 데이터, IQ 데이터, 토플 성적 데이터, 영어 점수 데이터 이렇게 이런 숫자 말고 숫자 데이터는 뭐 뻔히 아니까 숫자 데이터가 아닌 그런 데이터들은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영상, 영상이면 뭐 이미지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영상, 소리, 텍스트의 데이터를 하루도 안 겪으면서 지나가는 날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들은 그냥 바로 인공지능으로 들어갈 수는 인공지능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들이라고 그랬죠. 데이터들이 입력, 출력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바로 이 영상, 소리, 텍스트 데이터가 바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자, 데이터가 자,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출력으로 나오죠. 근데 AI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반드시 어떤 형태이어야 합니다. 그냥 데이터 자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이어야지 AI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하나씩 봅시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영상 데이터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영상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 사진을 한 장을 이렇게 찍을 수 있죠? 흑백 사진입니다. 자, 이걸 사진을 찍어서 뭐 연상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AI한테다가 그냥 이렇게 쑤셔 넣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지 뭘 해야 되죠? 네, 숫자로 바꿔줘야 되죠. 숫자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숫자로 바꿔주는 방법이 뭐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완전 까만 거는 0, 그리고 완전 흰색은 10, 그리고 그 사이에 숫자들 있죠. 약간 회색, 많이 회색, 훨씬 많이 회색 뭐 이런 것들은 그 사이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로 만들어 줘야지 AI로 들어가서 뭐 수학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근데 왼쪽 여기 그림에다가 어떻게 숫자로 바꿔 줄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자, 확대를 하면 그 실마리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깨졌다, 픽셀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자,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상관없이 여기 정사각형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이는 거죠. 멀리서 볼 때. 그래서 이 정사각형 하나하나에다가 정사각형 하나 그 안쪽에는 색깔이 안 변하죠. 정사각형 하나는 한 색깔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숫자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까만색은 0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 볼까요? 숫자 맞는지? 네, 숫자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로 이렇게 나타냈다면 이거를 위에서부터 이걸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바꿔줘야 돼요. 위에서부터 한 줄 따옵니다. 제일 밑에까지 한 줄 따와서 그럼 어떻게 되죠? 긴 숫자가 만들어지겠죠. 긴 숫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AI의 입력과 출력에 쓰려고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긴 숫자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사진 찍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소리 데이터 볼까요, 이제? 소리 데이터는 어떤 거죠? 우리가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면 이런 파형이 만들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까 뭐 하면 실마리가 보인다고 그랬죠? 확대를 하면 실마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확대해 볼까요? 자, 확대를 해보면 확대를 해도 실마리가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실 같은 거죠. 실 같은 거, 우리 꼬불꼬불한 실 같은 거, 이거가 어떻게 AI에 쓰일 수 있을까? 그대로는 못 쓸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확대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전부 다 하나하나씩 쪼갭니다. 잘게 쪼개면 점들이 나오죠. 자, 이 점들 중에서 위쪽에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건 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있죠. 예. 위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숫자가 큰 숫자를 대입하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아래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작은 숫자를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숫자를 대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진도 영상도 긴 숫자로 바꿔줬죠. 마찬가지로 소리도 긴 숫자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꾸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영상, 소리, 텍스트 남았습니다. 자,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텍스트도 우리가 아마도 긴 숫자로 바꾸어 줘야 될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자, 텍스트 데이터는 텍스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어죠, 단어. 한 단어를 어떻게 긴 숫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국어 아니면 영어에서 여기 A라고 있으니 영어겠죠. 영어에서 사전을 생각해 보세요. 사전이 사전 속에 영어 사전 속에 단어가 한 5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부터 넘겨보면 5만 개가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단어를 이렇게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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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해서 5만 개의 숫자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단어는 어떻게 될까요? 01, 00000000 해서 5만 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001, 000000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여덟 번째, 그 다음에 5만 번째, 아홉 번째 하고 그 다음에 5만 번째는 00000 하고 49,999개 0 하고 그 다음에 5만 번째 1 이렇게 하면 5만 번째 단어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영상, 소리, 때처럼 긴 숫자로 만들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는 무엇이다? AI로 들어가기 위해서,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무엇이어야 된다? 긴 숫자. 조금 유식한 말로 숫자 1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뭐 number sequence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숫자 10이다. 자, 데이터는 숫자 10이다. 잘 기억하세요. 데이터는 숫자 10이어야 한다. 자,
왼쪽에 있는 게 데이터라고 그랬고 오른쪽으로 출력으로 나오는 것도 데이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가 숫자 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AI에 이런 숫자 열이 뭐 이건 좀 짧지만 그래도 숫자 열이죠. 숫자 열이 들어가서 데이터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으로 뭔가 나오면 되는 거죠. 이게 AI인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상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이게 강아지 영상이 들어가서 강아지 영상 이게 강아지 영상이에요. 물론 훨씬 더 길겠지만 강아지 영상이 들어가서 AI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는 숫자 열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강아지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면 이미지 인식이죠. 자, 아까는 뭐 영상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냥 AI에서는 그냥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 열이 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5301이 어떻게 아까 어떻게 됐죠? 5301이라는 숫자의 입력 숫자 열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363이라는 출력 숫자 열이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우리는 중간에 있는 AI 속에 어마어마한 수학식이 들어있을 거다. 어마어마한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게 AI니까. 그렇겠죠? 근데 한번 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공부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 실체를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자, AI를 컴퓨터를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살짝 열어보니까 엄청 복잡한 수학식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네,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직사각형 속에 들어있는 그냥 숫자들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요 숫자를 또 다른 어떤 숫자로 바꿔줄 수 있을까? 근데 지금부터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곱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숫자 열에다가 중간에 있는 AI죠. 이게 AI죠. AI 숫자들이 곱해집니다. 어떻게 곱하는지 보세요. 자, 여기 첫 번째 있는 마이너스 1, 0, 3, 1을 주목해 주세요. 이게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각각 곱합니다. 그리고 곱한 결과를 이렇게 있죠? 이것을 서로 다 더합니다. 그러면 한 숫자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3. 그걸 이쪽으로 보냅니다. 자, 하나 나왔죠? 두 번째 0, 1, 마이너스 5, 3을 주목해 주세요. 자, 갑니다. 또 530이라고 각각 곱해지고 또 마찬가지로 숫자 4개가 나오죠. 0, 3, 0, 3 이렇게 나옵니다. 0, 3, 0, 3 나오죠. 이 곱하기는 하실 수 있죠. 자, 이걸 또 더합니다. 그럼 숫자 하나가 나오죠. 6 나오죠. 자, 이걸 또 이쪽으로 보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직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보내고 각각 곱하면 마이너스 10, 9, 0, 4 다 더하면 3이 되나요? 이거 다 더하면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과 AI와 곱하기 하면 출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입력 숫자열, 출력 숫자열, 중간에 있는 AI 숫자들 곱해서 이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반짝반짝 하는 거 있죠. 요 파란 거 입력 데이터, 입력 숫자열, 그리고 출력 숫자열 이것들을 우리는 가리켜 벡터라고 합니다. 자, 수학의 용어입니다. 벡터. 아까 숫자열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수학 조금 더 유식하게 벡터라고 합시다. 입력 벡터. 그 다음에 이쪽엔 출력 벡터. 중간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행렬. 자, 벡터, 행렬, 벡터. 이제 수학적인 게 막 확확 들어오죠. 잠시 행렬과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행렬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직사각형 속에 들어있는 숫자들이다. 그러면 행렬이다. 쉽죠? 직사각형이 뭔지는 아시죠? 직사각형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있고 또 길쭉하게 됐고 그 각이 90도가 다 90도가 되는 직사각형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길쭉하게 생길 수도 있고 널찍하게 옆으로도 될 수도 있고 정사각형도 될 수 있고 숫자가만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도 행렬이고 이렇게 길게 있어도 한 줄만 있어도 행렬이고 다 행렬입니다. 자, 어쨌든 직사각형의 형태로만 숫자가 들어 앉아 있으면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벡터는 뭐죠? 벡터는 행렬 중에서도 이렇게 세로로 길든 이렇게 가로로 길든 이런 식으로 생긴 행렬을 우리는 특히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숫자 열이라고도 불러도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행렬은 AI고 벡터는 입력이나 출력이 된다. 그리고 벡터가 데이터다. 이렇게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입력 벡터가 있었고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죠. 그 출력 아까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입력이 있었고 중간에 행렬이 이렇게 있었죠. 입력 벡터, 출력 벡터,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중간에 AI 행렬과 곱해서 이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강아지가 되고 이게 텍스트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행렬이 몇 개 있습니까? 행렬이 하나 있죠. 근데 행렬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됩니다. 잘 보시면 요거하고 이 입력 벡터랑 이거 첫 번째 있는 행렬하고 곱해질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나올 겁니다. 어떤 조그마한 벡터 한 개 나오겠죠. 그 벡터랑 또 이 행렬이랑 또 곱해지고 또 뭐 나올 겁니다. 또 그거 벡터랑 또 이 행렬이랑 곱해지면 또 무슨 벡터 나오겠죠. 또 그 벡터랑 이 행렬이랑 곱해지면 또 무슨 벡터 나오겠죠. 또 이 벡터랑 이 행렬이랑 곱하면 이 벡터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곱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개수만 잘 맞으면 여기 이빨이 잘 맞기만 맞으면 행렬이 여러 개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죠? Deep Learning. 왜 갑자기 Deep Learning이 여기서 나와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Deep Learning이라는 말은 거의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Deep Learning에서 지금 어떤 부분? Deep이라는 부분. Deep. 영어로 스펠링 어떻게 되죠? D, E, E, P. 뜻은 뭐죠? 깊다. 깊다. 이게 깊다. 지금 깊다는데 어디가 뭐가 깊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입력 팩터에서 출력 팩터까지 행렬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한 개 있었잖아. 한 개. AI가 행렬 하나 있었는데 벡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력에서 출력까지 거리가 깊어지죠. 입력에서 출력을 이렇게 볼 때 깊어지죠. 자, 그런 의미에서 Deep Learning이라고 합니다. Deep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 여기에 행렬이 여러 개 있구나. AI는 행렬이다. 근데 AI에 행렬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걸 Deep Learning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또 가르쳐 드릴 게 있습니다. Deep Learning을 사실은 옛날에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이고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뭔가 보십시오. 인공신경망은 사실은 금방 아까 딥러닝이 뭐라고 했죠? 이게 딥러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인공신경망인 거죠. 우리 금방 보신 게. 인공신경망은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는 인공신경망이 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 선수만 알면 되죠. 여러분들이 뭐 다 뭐 상비군 뭐
뭐 예비군 뭐 다 알 필요 없이 대표 선수만 하나만 알고 있어도 될 만큼 인공신경망이 거의 대세고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전에 다 했어요. 그게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신경망의 원리를 모방했다. 뭐 신경망은 이렇게 생겼다 이러는데, 자, 그것보다 관심 있으신 분은 더 보시면 될 거고, 인공신경망을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미지에 이 그림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를 하면 인공신경망, 즉 딥러닝, 즉 AI를 이해를 수학적으로 다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 10분 안에 다 이해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사실은 동그라미하고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동그라미하고 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하고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만 알면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는 여기 그냥 단순한 선처럼 보이지만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사실은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그런 화살표입니다. 자, 이 동그라미는 무슨 의미냐면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입니다. 아까 입력, 출력 이야기 계속했죠. 입력에 X가 들어가서 출력에 Y가 나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에 1이 들어가서 출력에 3이 나오려면 A에 만약 3이 있으면 X하고 3하고 곱해져서 3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X는 입력 숫자고 Y는 출력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는 앞에 있는 입력하고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는 숫자 하나를 들고 있어요. A라는 여기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습니다. 자, 화살표는 숫자가 늘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숫자가 여기 입력과 곱해져서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수식으로 해보면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X의 입력은 A하고 곱해져서 출력 Y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식부터 차라리 먼저 볼게요. 여기 제가 식 안 나온다 했는데 식 많이 안 나올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Y는 AX 플러스 B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언제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1차 함수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렴풋이 X는 입력이고 Y는 출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X는 A하고 곱해지고 거기다가 B라는 걸 더해서 출력으로 Y에게 주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X는 A하고 곱해지고 이 화살표랑은 여기 화살표에 담겨있는 A와 곱해진다고 그랬죠 아까. AX 곱해지고 그리고 여기 B 부분은 어떻게 밑에 있는 그림에서 표현을 하냐면 무조건 여기 동그라미에 1을 그냥 무조건 1을 여기다 둡니다. 그리고 1과 Y에 연결되어 있는 화살표에다가 B를 넣습니다. 그러면 1하고 B하고 곱해지겠죠. 그럼 B가 되고 이 그림이 위쪽에 있는 것과 아래쪽에 있는 것을 더한다. 그래서 출력 Y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그 다음에 1 곱하기 B니까 B는 Y다. 자, 이 그림이 사실은 Y는 AX 플러스 B 이 세상에서 제일 단순한 1차 함수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인공신경망 배우지 않습니까? 인공신경망의 즉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게 우리 벌써 배운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Y는 AX 플러스 B를 배웠는데 그게 인공신경망이었구나. 그게 인공지능이었구나. 이렇게 가장 간단한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옛날에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재밌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안 가르치죠. 그냥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 뭐 이런 것만 하고 재미없이 왜 쓰이는지 지금 현재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학 전부 다 문제가 뭐냐면 쉽지도 않지만 뭐 어떻게든지 어렵게 꼬아서 그렇게 내고 뭐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인공신경망, 가장 간단한 인공신경망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력이 몇 개죠? 숫자가 몇 개죠? 입력 숫자는 한 개죠. 지금 x 1이 붙긴 붙었지만 여기는 이제 y 절편 해가지고 이제 b 부분이고 x의 숫자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x를 우리가 입력을 두 개를 해봅시다. 입력이 아까 우리가 입력 숫자 열 이렇게 할 때 입력이 숫자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력이 1, 2, 3 뭐 여러 개 될 수 있는 숫자 열이 될 수 있으니 요거를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늘려봅시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x1 하나, x를 두 개로 늘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x1, x2 이렇게 하면 입력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입력 세 개를 해볼까요? 이렇게 입력을 100개도 1000개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걸 계속 늘리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의 개수를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입력 벡터 했죠. 입력 벡터 숫자 열 할 때 이런 식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은 지금 숫자 하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늘릴 수 벡터 이것도 벡터 만들 수 있잖아요. 벡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출력이 두 개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입력 3개, 출력 2 이렇게 되죠. 이런 늘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점점 복잡해지죠. 점점 망 같은 막 그 아까 인공신경 망이 막 형성되는 거죠. 자, 여기 1 근데 여기 숫자를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중간에 행렬이 나오고 AI 컴퓨터 행렬이 있고 입력 벡터가 있고 출력 벡터가 있고 그거 아까 처음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2 여기다가 임의로 2, -1, 3, 1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들이 전부 다 숫자로 그랬죠. 각각 숫자들 위쪽으로 가는 요 화살표가 4개 있고 그거를 1, 2, 3, 4라고 우리가 하면 또 아래쪽으로 가는 요 화살표 있죠. 이거를 5, 6, 7, 8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과 이것을 곱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요거랑 요거 해서 곱해서 더하면 13이 나오고 5, 6, 7, 8하고 2-1, 3을 곱해서 더하면 33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게 인공신경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일이 늘 이렇게 따라다니까 조금 번거로우니까 잠깐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3개, 출력 2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 직접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이걸 가지고 어디 쓸모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서 앱을 만들 수도 있고 AI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AI를 만드냐면 자, 이런 걸 해볼 수 있죠. 아까 입력으로 강아지 들어갔더니 강아지 텍스트다. 강아지 사진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죠. 입력으로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과 칼로리 섭취량 얼마나 자고 운동하고 먹고를 넣으면 숫자를 넣어주면 그 사람의 몸무게와 혈압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거 나름 대박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입력 벡터, 행렬, 출력 벡터 이런 식으로 간단한 예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 자, 사실은 중간에 있는 행렬이 AI라고 그랬죠. 근데 이 행렬 AI가 아까 직사각형의 형태로 있으면 딱 이것들을 넣어줘서 곱해서 이게 나오면 대박 터뜨리는 거죠. 근데 그 행렬을 누가 만들어주죠? 그게 사실은 핵심이죠. 이 중간에 있는 행렬이 AI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행렬 AI를
어떻게 만들까? 내가 만들 능력이 없으면 사오면 되는 거예요. 사오면. 자,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프로그램 써서 사진을 어디 산에 가서 할 말이들 다 하시잖아요. 우리 등산 가서 사진 찍고 무슨 열매 찍으면 이게 무슨 식물인지 다 나오잖아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찍으면 그게 사진 찍어서 아까 입력 벡터로 입력으로 만들어진다고 그 긴 숫자열로 벡터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게 네이버 서버, 네이버 컴퓨터로 날아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 네이버 컴퓨터에서는 엄청난 그 행렬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될 수 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단순히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또 벡터를 뱉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할미꽃이다, 해바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요한 행렬을 어떻게 만드느냐. 행렬을 사올 수도 있지만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 그 실습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우리가 빅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지? 자, 이 경우에 설문조사를 하면 돼요. 자, 한 사람한테 어떤 누군가한테 자, 설문조사 하면 스타벅스 상품권 쿠폰 드릴게요 하면서 자, 당신은 오늘 보통 평균 몇 시간 잡니까? 운동 얼만큼 합니까? 하루에. 그 다음에 얼만큼 드세요? 하고 묻고 그 다음에 체중이 얼만큼 됩니까? 그 다음에 혈압이 얼만큼 됩니까? 예, 다 이야기해주면 예, 안녕히 가세요 하고 스타벅스 상품권 드리고 두 번째 사람 자, 얼만큼 자세요? 얼만큼 운동하고 먹고 체중, 혈압 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 정도 모으면 될까요? 10개 정도면 될까요? 택도 없죠. 100개? 1000개? 넉넉 잡아서 한 10,000개 정도 하면 그래도 얼추 되지 않을까 하고는 모아봅시다. 자, 그래서 한참 모으고 10,000개, 만 번째 사람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체중, 혈압까지 다 받았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중간에 있는 좋은 AI 행렬을 구할까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걸 잘 해야지 잘 맞추고 대박 터뜨리고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돈 벌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러면 구할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수학입니다. 근데 수학의 과정들, 절차들, 공식들 하나도 언급을 안 하면서 수학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것들을 수학이란 게 사실 이게 수학인데 지금까지 늘 공식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던 게 사실 안타까운 거죠. 수학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방식의 수학을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쉬운 게 수학이 아닌 게 아닙니다. 수학은 쉬워야 되고 수학은 쉬울 때 훨씬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해하기도 쉽고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수학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도 계속 수학입니다. 그렇다면 자, 저 중간에 있는 좋은 행렬을 어떻게 구할까? 자, 어떻게 하냐면 저 중간에 임의의 아무런 행렬들을 넣습니다. 이 화살표들이 숫자들이라고 그랬죠. 자, 위쪽으로 가는 세 개, 0.1, 마이너스 0.3, 0.7,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는 세 개, 0.5, 마이너스 0.8, 0.9 이렇게 해서 행렬을 아무거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첫 번째 사람을 여기다가 넣는데 여기만 입력 부분만 넣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문조사 받았는데 넣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과 금방 우리가 아무렇게 만든 행렬과 곱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죠? 곱하기를 하면 곱하기 되니까. 근데 숫자가 뭐 나오는지 보세요. 105kg 200 혈압. 근데 이 사람 잘 보면 8시간 자고 1시간 운동하고 먹는 것도 잘 조절하는 사람인데 지금 살도 찌고 혈압도 위험한 그런 상태, 고혈압인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런 행렬이니까 아무런 값을 뱉어내는 거죠. 좋은 행렬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좋게 어떻게 만들까 봅시다.
이제 그게 인공지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다 수학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수학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아까 이게 첫 번째 사람 설문조사에 체중하고 혈압도 물었습니다. 그 값을 여기다가 여기 옆에 비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 그 값과 이 사람이 설문조사를 했던 그 정답 값과 비교를 해보세요. 정답 값은 65kg에 그 다음에 혈압은 110입니다. 이거 두 개를 비교했더니 40kg의 차이 그리고 90의 혈압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자, 그 혈압 차이와 체중 차이를 여기다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차이 나는 만큼 요 행렬 값을 바꿔줍니다. 골고루 바꿔줍니다. 차이 나는 만큼. 차이가 안 나면 안 바꾸고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바꾸고 그리고 마이너스로 차이 나면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고 플러스로 차이 나면 플러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만 번째 사람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만 번째 사람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만 번 또 계속합니다. 이게 보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뭐 무한대로 해도 돼요. 그냥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해도 돼요. 근데 스탑을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언제 스탑하고 팔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하나. 제대로 예측할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잘한다. 제대로 예측한다. 그리고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멈추고 그때의 행렬을 우리는 팔면 됩니다. 그때의 행렬을 네이버 서버에 심어놓으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여기 우리가 봤던 것은 이 화살표가 하나였습니다. 화살표가 세트가 하나였죠. 근데 잘 보세요. 중간에 하늘색으로 벡터를 이렇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간 벡터라고 해서. 그러면 아까 봤죠. 행렬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입력과 이 행렬과 곱해서 이 중간 벡터가 나오고 이 중간 벡터와 이 행렬과 곱해서 마지막 최종 벡터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벡터를 곱함으로써 이 행렬이 많아지겠죠. 자,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중간 벡터를 몇 개 만들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추가함으로써 행렬이 하나, 둘, 셋, 넷, 5, 6세트가 됐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렬이 된 거죠. 자, 아까 여러 개의 행렬이 되면 입력부터 출력까지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Deep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자, Deep Learning에서 Deep는 왜 Deep이 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Learning은 왜 왔는? Learning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배우다 는 뜻입니다. 배우다, Learning, 배우다. 무엇을 배우냐? 자, 무엇을 배우냐? 그건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무엇을 배우냐면 deep은 입력에서 출력까지 깊이가 행렬이 많아짐으로써 깊어진다는 deep이고 learning은 뭘 배우냐? 데이터로부터 이 행렬들을 배운 거죠. 행렬들을 학습한 거죠.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있고 그걸 계속 아까 데이터와 차이가 나네? 데이터가 차이가 나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행렬을 중간에 바꿔준다고 그랬죠? 아까 그렇게. 자, 그게 learning입니다. 자, 그래서 deep은 입력부터 출력까지 거리, 많은 행렬이 필요하다. 그리고 learning은 굳이 영어로 한다면 learn matrices. matrix가 그거죠. 행렬. 우리 영화 매트릭스 행렬입니다. 그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옛날에 99년도에 나왔던 그 어마어마한 영화가 매트릭스. 우리말로 매트릭스 이렇게 하는데 매트릭스 행렬이죠. 행렬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공지능, 인공신경망. 그때 벌써 영화 자체가 행렬이에요. 영화 이름이 인공지능을 뜻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learning 뭘 한다? 행렬을 배운다. 어디로부터? From data. From data, big data. 데이터로부터 행렬을 배우게 되는 거죠. 금방 어떻게 배우는지도 다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응용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응용은 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걸 다시 요약하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입력 벡터로부터 중간에 AI 행렬이 함수처럼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하는 게 인공신경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 요약해보면 인공지능의 대표 선수는 인공신경망, 그 다음에 어떤 입력을 출력으로 해서 예측하는 함수,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은 벡터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행렬은 함수, AI는 행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행렬은 빅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다. 러닝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행렬 자체가 AI이고 인공신경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역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이죠. 융합형 인재가 중요하다고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옛날에 우리 역사적으로 좀 보면 대학 시스템이 14세기, 18세기에는 이렇게 학과가 4개밖에 없었어요. 의학과, 법학과, 신학과, 그리고 철학과. 이 철학과가 지금의 철학 가르치는 그 철학과 아닙니다. 근데 이름만 철학과입니다. 근데 이 철학과 속에서 문학, 어학, 수학, 과학, 예술, 종교 뭐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데카르트랑 그다음에 다빈치랑 이런 사람, 융합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분화가 돼서 인문계, 자연계, 무슨과 또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지금은 융합이란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당시는 어차피 이 당시는 다 융합으로 다 가르치는 그런 때여서 융합적인 사람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융합적인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문이과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뭐 분수 싫어하고 이러면 너는 수학 적성에 안 맞네, 뭐 인문계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뭐 대학 가기 위해서 뭐 제대로 된 수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풀이만 수능 문제 그건 수학도 아니죠. 뭐 그런 것만 하고, 대학 가면 전부 다 말씀드린 대로 다 쪼개져서 융합교육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좋은 대학이 그럼 뭘까? 어떻게 해야지 좋은 대학일까? 융합적인 대학인데 뭐 지금 대학을 그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지만 그 바꾸기는 요원합니다. 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막 스카이 대학, 뭐 여러 가지 대학이 많지만 유튜브 어떤 게 더 좋은 대학일까? 제 생각에는 유튜브가 훨씬 더 좋은 대학으로 벌써 역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학벌이 그렇다면 주는 혜택이 지속이 될까? 뭐 서울대학 뭐 이런 데가 학벌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고대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전 지속보다는 벌써 지금 다 붕괴가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중심의 사회이고 3차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3차는 기술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벌 보고 뽑고 뭐 물건을 잘 팔고 말 잘하고 이러면 되니까 이제 뭐 기술이 없었죠. 옛날에 삼성물산 같은 회사. 그러면 이제 뭐 잘하는 사람 뽑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벌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때는 기술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나오든 대학을 아예 안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술만 오롯이 있으면 그냥 뽑히는 거죠. 그래서 3차까지는 뭐 학벌 이런 게 인정이 됐지만 이제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는 나만의 기술이 평가받는 때라서 좋은 학교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학벌 없이 학벌과 무관하게 증명이 되기 쉬워요. 인터뷰 한 5분만 해보면 다 누가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벌써 없어진 그런 학벌의 환상에 우리 어린 미래들의 미래를 막 던지고 그렇게 있죠. 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융합형 인재가 앞으로는 5차 산업, 6차 산업 뭐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융합형 인재는
융합형 인재만이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는 융합이 안 되는데 야 너는 융합이 돼 이렇게 안 됩니다. 융합이 뭐 어떤 게 융합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죠. 그래서 융합형 인재를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부모님들이든 선생님들이든 자기가 융합 쪽으로 가까워지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학생들 그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융합형 인재가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루했다면 지루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보셨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주의 남호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